한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이상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분명 함께 있는데 자식과 손자, 손녀들의 웃음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립니다. 하지만 문득 마음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고 눈물이 두 볼을 타고 주르르 흐릅니다. 아들의 사소한 말에도 서운하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혼자 밥을 먹다가 수저를 내려놓은 적이 있으십니까? 딱히 슬픈 것도 아닌데 그냥 손이 멈췄습니다. 밥이 식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한참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자신도 모릅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혼자라서 외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 나 자신과 친해지지 못해서 어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색함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노인 실태 조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 중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의 삶의 만족도가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보다 오히려 높게 나왔습니다. 혼자인데 더 행복하다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오늘은 그 비밀을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이 외롭고 쓸쓸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나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것. 나이 들수록 혼자 사는 노년이 가장 축복인 이유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충남 홍성에 사는 정말순 씨, 올해 69살입니다. 남편이 떠난 것은 62살 때였습니다. 오랜 투병 끝이었습니다. 2년 동안 병원과 집으로 오가며 남편 곁을 지켰고 마지막 순간도 말순 씨의 손을 잡은 채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온 첫날 밤, 말순 씨는 남편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으려고 TV를 틀었습니다. 그래도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캐나다에 있었습니다. 딸은 제주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둘 다 당장 달려왔지만 일주일 뒤에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말순 씨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올해 아무도 없으니까 소리 없이 울지 않아도 됐는데 그냥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말순 씨는 홍성 읍내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삽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혼자 밥을 짓습니다. 오전에는 자신이 만든 시니어 텃밭 동아리 회원들과 밭을 돌봅니다. 오후에는 된장 담그는 법을 유튜브 영상으로 올립니다. 구독자가 1200명을 넘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아들이 지난달 영상통화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처럼 나이 들고 싶어. 말순 씨는 전화를 끊고 혼자 웃었습니다. 7년 전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던 그 여자가 지금은 아들이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홍성 읍내 복지관에서 우연히 만난 친구 오숙자 씨가 건넨 말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제일 잘 살고 있어. 혼자인데, 자식들이 멀리 있는데, 그런데 제일 잘 살고 있다고. 그 말이 씨앗이 됐습니다. 오늘 그 씨앗이 어떻게 자랐는지 5가지 이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내 방식대로 살아도 됩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김점순 씨, 올해 72살입니다. 이분은 평생 선택을 남에게 맡기며 살았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이 결정했고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이 결정했습니다. 어디에서 살 것인지, 아이들을 어느 학교에 보낼 것인지, 집안 가구 배치도, 여행지도, 명절 음식 종류도. 점순 씨의 의견이 반영된 결정은 살면서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이 결정하는 것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원래부터 그런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결정하고 점순 씨가 따라가는 구조. 그렇게 45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처음으로 혼자 살 집을 구하던 날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어떤 집을 원하세요? 점순 씨는 그 질문 앞에서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질문 같았습니다. 어떤 집을 원하세요? 내가 원하는 집.
점순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집이요. 오전에 빛이 드는 집이면 좋겠어요. 그게 전부였는데 그 한마디가 입 밖에 나오는 순간 뭔가 뭉클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결국 남향 작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이사 오던 날 아침 햇살이 거실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점순 씨는 그 햇살 위에 앉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것이었구나. 그 다음으로 한 일이 소파를 고르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늘 짙은 갈색 소파를 좋아했습니다. 점순 씨는 늘 연한 베이지색이 좋았습니다.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갈색 소파에서 살았습니다. 가구점에 가서 베이지색 소파를 골랐습니다. 집에 들여놓고 앉았을 때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뭐랄까요? 45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나를 드디어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소파 하나에서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이상해 보이십니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선택들이 모여 자아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 선택의 결과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의 선택뿐이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남이 어떻게 하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선택할 때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삶을 삽니다. 혼자 사는 노년은 그 선택의 힘이 처음으로 온전히 자기 손에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무엇을 먹을지, 몇 시에 잠들지, 거실에 어떤 꽃을 놓을지 그 사소한 결정들이 쌓여 여러분만의 하루가 만들어집니다. 그 하루가 쌓여 여러분만의 노후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혼자 사시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다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오래 잊고 살았던 것이니까요. 천천히 찾으시면 됩니다. 소파 색깔 하나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잘 사는 엄마가 자식을 편하게 합니다. 이것이 역설처럼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순 씨의 아들은 캐나다에 살고 있습니다. 아들이 이민을 결심했을 때 말순 씨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가지 말았으면 했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가서 잘 살아라. 딱 그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들이 떠나고 나서 말순 씨는 한동안 힘들었습니다. 딸도 제주에 있고 아들도 캐나다에 있고 명절에도 혼자, 생일에도 혼자. 처음 2년은 아들이 영상통화를 걸어올 때마다 말순 씨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 말이 반복될수록 아들의 목소리에서 죄책감이 느껴졌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에도 아들이 편치 않다는 것을 말순 씨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은 말순 씨가 진짜로 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텃밭 동아리를 만들고 된장 담그는 영상을 올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들에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나 요즘 유튜브 한다. 아들이 웃었습니다. 엄마가요? 진짜요? 그 다음 통화 때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영상 봤어요. 댓글도 달았어요. 그 다음 달에는 아들이 먼저 영상 통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번 영상은 뭐 할 거야? 그리고 지난달이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처럼 나이 들고 싶어. 말순 씨는 그 말이 왜 그렇게 좋았는지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잘 살고 있다는 확인이었습니다. 엄마가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빛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2024년에 발표한 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독거노인의 경우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비참 여군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함께 살지 않아도, 아니 함께 살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가 힘들어 보이면 자녀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관계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부모가 자기 삶을 즐기고 있으면 자녀는 편안해집니다. 편안한 관계는 자꾸 닿고 싶어집니다. 부모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안도이고 가장 오래 남는 교육입니다. 지금 자녀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잘 사시면 됩니다. 잘 산다는 것은 화려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하루를 내가 주도하며 작은 것에서 즐거움을 찾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자녀에게 가장 든든한 선물입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실컷 울 수 있어야 털고 일어납니다. 경기도 양평에 사는 이봉순 씨, 올해 75살입니다. 이분은 남편이 떠난 지 5년이 됐습니다. 처음 2년은 딸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그런데 남편 기일이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딸이 정성껏 밥상을 차려줬습니다. 봉순 씨는 밥상 앞에 앉아 음식을 먹으면서 내내 울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딸이 신경 쓰일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슬프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맛있다고 했습니다. 잘 먹었다고 했습니다. 딸이 뒷정리를 하러 부엌에 들어간 사이에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거기서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이고 그 울음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울다가 멈춘 것이었습니다. 남이 있으니까. 봉순 씨는 그게 이상하게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슬픔을 다 울지 못한 것이 오히려 더 오래 남았습니다. 지금은 혼자 삽니다. 작년 기일에는 혼자 밥 한 공기를 차렸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고등어 조림과 두부찌개. 남편 사진 앞에 놓고 봉순 씨는 혼자 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1시간을 울었습니다. 실컷. 그렇게 울었더니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울음이 끝났을 때 처음으로 다 울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텅 빈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가벼운 느낌이었습니다. 무거운 짐 하나를 제대로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 봉순 씨는 그날 이후 남편 생각을 하면 여전히 눈물이 나지만 그 눈물이 전처럼 무겁지 않다고 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애도의 완결이라고 합니다. 슬픔은 충분히 울어야 소화됩니다. 중간에 막히면 안으로 쌓입니다. 쌓인 슬픔은 몸을 무겁게 만들고 마음을 굳게 만들고 이유 없이 화가 나게 만듭니다. 혼자 사는 공간은 그 슬픔을 끝까지 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지지 않아도 되는 공간, 참지 않아도 되는 공간. 그것이 사실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참으면서 살았습니다. 울고 싶어도 가족 앞에서는 웃었습니다. 힘들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무너지고 싶어도 버텼습니다. 그 모든 참음이 어딘가에 쌓여 있습니다. 혼자인 지금 이 공간에서 이제는 참지 않아도 됩니다. 실컷 울어도 됩니다. 다 울고 나면 가벼워집니다. 그 가벼움이 다음 하루를 살게 해줍니다. 네 번째 이유입니다. 혼자가 되니 오히려 사람이 늘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오숙자 씨, 올해 70살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정말순 씨에게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제일 잘 살고 있다고 말했던 그분입니다. 숙자 씨는 혼자 산 지 10년이 됐습니다. 10년 전 처음 혼자 됐을 때 주변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자녀들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숙자 씨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동네 복지관에 가보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집에 혼자 있을 것 아니냐, 그러면 나가자. 그 단순한 생각이었습니다. 복지관 게시판에 붙어있는 프로그램 목록을 봤습니다. 요리교실, 노래교실, 한글교실, 원예교실. 숙자 씨는 요리교실을 신청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노래교실도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원예교실. 1년이 지나자 숙자 씨의 하루 동선이 달라졌습니다. 자녀 집에서 살 때는 집안에서 하루가 끝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짓고 손자 챙기고 집안 청소하고 저녁 짓고 자는 것. 반경이 집 한 채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복지관, 텃밭, 도서관, 시장, 공원. 만나는 사람이 오히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함께 노래하는 친구가 있고 목요일에 같이 텃밭을 가꾸는 이웃이 있고 매달 2번 복지관 봉사활동을 함께하는 동료가 있습니다. 숙자 씨는 말합니다. 자녀 집에 있을 때보다 지금 아는 사람이 더 많아요.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가 발표한 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독거노인은 비참여 독거노인에 비해 우울감이 40% 낮게 나타났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이 고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 가족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밖으로 나갈 이유가 없었는데 혼자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세상과 연결되기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녀 집에서는 내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손자를 돌보는 사람, 밥을 짓는 사람, 집을 지키는 사람. 그 역할을 하느라 밖을 볼 틈이 없습니다. 혼자가 되면 역할이 없어집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허전합니다. 그런데 그 허전함이 밖을 향하는 문을 엽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싶은가로 질문이 바뀝니다. 그 질문을 들고 나가는 사람이 세상과 새롭게 연결됩니다. 지금 혼자 사시면서 집에만 계신 분이 계십니까? 딱 한 걸음만 나가보십시오. 동네 복지관 게시판 하나만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서 무언가가 시작됩니다. 숙자 씨가 그랬고 말순 씨가 그랬습니다. 5번째 이유입니다. 내 삶의 마무리는 내가 직접 합니다. 이 이야기가 처음에는 무겁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들으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순 씨에게 어느 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혼자 산 지 5년째 되던 해가을이었습니다. 말순 씨는 작은 상자를 하나 꺼냈습니다. 예쁜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과자 상자를 재활용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몇 가지를 적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 목록, 장례를 어떻게 해줬으면 하는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요란하지 않게 가까운 사람들만 모여서 국화꽃으로, 그리고 아들에게 쓸 편지 한 장, 딸에게 쓸 편지 한 장을 써서 봉투에 넣어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상자를 닫았을 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말순 씨는 그날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게 죽음 준비가 아니었어요. 내 삶을 내가 마무리하겠다는 선언 같은 것이었어요. 내 삶을 내가 살았으니 내 삶을 내가 닫겠다는 것. 그것이 이상하게 자유롭게 느껴졌어요. 자녀와 함께 사는 환경에서는 이 준비를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상자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자녀가 불안해할 것 같습니다. 죽음 이야기를 꺼내면 분위기가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미룹니다. 그런데 미루면 어떻게 됩니까? 그 준비를 누군가 다른 사람이 대신 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남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됩니다. 혼자 사는 공간에서는 그 준비를 조용히, 천천히 내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끝까지 주도하는 것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해야 할 것은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다. 제대로 사는 것의 끝에는 제대로 마무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내 삶을 내가 살았으니 내 마무리도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혼자 사는 노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 깊은 자유입니다. 정말순 씨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7년 전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던 그분이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6시 말순 씨는 일어나서 커튼을 엽니다. 홍성 하늘에 아직 붉은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혼자 된장국을 끓입니다. 뚜껑을 열면 구수한 냄새가 부엌에 퍼집니다. 직접 담근 된장입니다. 밥상 앞에 혼자 앉습니다. 아무도 눈치 볼 사람이 없습니다. 국을 한 숟갈 뜨면서 혼자 웃습니다. 이유 없이 웃습니다. 그냥 맛있어서. 오전에는 텃밭 동아리 회원 5명과 밭에 나갑니다. 봄 채소 씨앗을 심는 날입니다. 땅에 손을 넣을 때마다 흙이 서늘하고 부드럽습니다. 옆에 있는 70대 이웃이 말합니다. 오늘 씨앗 얼마나 심어요? 말순 씨가 말합니다. 많이 심어요. 나눠줄 사람이 많으니까. 오후에는 핸드폰 거치대 앞에 앉아서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 주제는 봄 된장국 끓이는 법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말순 씨는 자연스럽습니다. 처음 찍을 때는 말이 꼬였는데 지금은 술술 나옵니다. 영상을 올리고 나면 댓글이 달립니다. 어르신 덕분에 저도 된장국 처음 끓여봤어요. 말순 씨는 그 댓글 하나에 한참 웃습니다. 저녁에 아들 영상 통화가 옵니다. 캐나다 시간으로 아침이라고 합니다.
아들 얼굴이 화면에 뜹니다. 엄마, 오늘 뭐 했어요? 말순 씨가 말합니다. 텃밭 다녀오고 유튜브 찍었어. 아들이 웃습니다. 엄마 진짜 바쁘다. 전화 끊고 말순 씨는 빈 화면을 잠깐 바라봅니다. 저 아이가 저렇게 환하게 웃어주는 것이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멀리 있어도 자주 볼 수 없어도 저 웃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압니다. 자녀 집에 들어가 살던 때에는 없었던 웃음입니다. 오숙자 씨를 복지관에서 처음 만났던 그날,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제일 잘 살고 있어 라는 말이 어떻게 가능한지 몰랐습니다. 혼자인데 어떻게 제일 잘 살 수 있냐고. 지금은 압니다. 혼자이기 때문에 제일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혼자이기 때문에 비로소 나를 찾았고, 혼자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었고, 혼자이기 때문에 실컷 울 수 있었고, 혼자이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갔고, 혼자이기 때문에 내 삶을 내가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혼자 사는 노년이 가진 조용하지만 강한 힘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이유를 함께 보셨습니다. 핵심 3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내 방식대로 살아도 됩니다. 소파 색깔 하나, 아침 메뉴 하나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 여러분만의 노후가 됩니다. 둘째, 잘 사는 엄마가 자식을 편하게 합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참지 마시고 잘 살아서 보여주십시오. 셋째,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넓힙니다. 실컷 울 수 있는 공간, 스스로 연결되는 공간, 내 방식으로 마무리하는 공간. 그것이 혼자 사는 노년의 진짜 힘입니다. 이번 주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오랫동안 하고 싶었는데 나중으로 미뤄온 것 하나를 이번 주 안에 시작해 보십시오. 동네 복지관 게시판을 들여다보는 것이어도 좋고, 좋아하는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혼자 밥을 먹는 것이어도 좋고, 자녀에게 전화해서 나 요즘 잘 지내라고 먼저 말하는 것이어도 좋습니다. 그 하나가 시작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지금 사시는 지역과 함께 혼자 살면서 처음으로 내가 나였던 순간이 있으셨다면 그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혹은 지금 혼자 사는 것이 두렵다면 그 마음도 써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누군가에게 가장 현실적인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깊고 무거운 사랑이었는지 모릅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오셨습니다.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단단하고 귀한 것이었는지 어쩌면 본인만 모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혼자가 된 지금이 어쩌면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나로 살 수 있는 시간의 시작입니다. 김점순 씨는 67에 처음으로 자기가 원하는 집을 골랐습니다. 이봉순 씨는 73에 처음으로 울음을 다 울었습니다. 오숙자 씨는 60에 혼자가 되고 나서야 세상과 더 넓게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정말순 씨는 69에 아들이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분들이 찾은 것은 누가 가져다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스스로 꺼낸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다. 나는 지금 나를 위해 살고 있다. 그 말이 아직 어색하게 느껴지신다면 괜찮습니다. 매일 조금씩 친해지면 됩니다.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데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평생을 가족에게 먼저 주며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따뜻함을 자기 자신에게도 주셔도 됩니다. 혼자이기에 가능한 삶이 있습니다. 혼자이기에 더 깊어지는 하루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삶의 한가운데 서 계십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행복을 위해 오늘 하루도 잘 살아가셔도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황금노후는 여러분의 행복을 평생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이고, 오늘은 뭐 하지? 또 하루가 지겹네 하며 한숨부터 나오셨나요? 아니면 오늘도 내 마음대로 신나는 하루 보내야지 하며 환하게 웃으며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같은 아침이지만 누군가는 무겁게,
누군가는 가볍게 하루를 엽니다. 도대체 무엇이 노년의 팔자를 가를까요? 강남의 빌딩 한 채? 자식이 벤처기업 사장이면 뭐합니까? 바쁘다고 1년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듭니다. 그건 허울 좋은 껍데기지요. 수백억 수천억 자산가여도 병원에 누워 아무것도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70, 80이 되어도 당당하게 매일을 소풍처럼 즐겁게 사는 진짜 상팔자들의 비밀 8가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내 팔자는 왜 이래? 하시는 분은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영상이 끝날 때쯤 인생의 해답을 얻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 보일 겁니다. 자, 팔자 좋은 사람의 8가지 비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죽을 때까지 내 집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70대 후반의 김할머니라는 분인데요. 서울 변두리에 작은 빌라 한 채를 가지고 계셨어요. 평수로 치면 15평도 안 되는 정말 아담한 집이었지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3층이었고 벽지는 오래돼서 살짝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었어요. 이분은 항상 표정이 편안했습니다. 자식들이 요양병원 가시라고 몇 번이나 권유했대요.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우리가 좋은 데 알아볼게요. 그런데 할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하셨답니다. 아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 집에서 죽을 거다. 이게 비록 작고 낡았어도 여기가 내 집이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집에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갈 때 누구 눈치 안 봐도 됩니다. 밤 10시에 배고파서 라면 끓여 먹어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TV 볼륨을 조금 크게 틀어도 친구가 갑자기 찾아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식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며느리 눈치, 손주 눈치, 사위 눈치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집니다. 요양병원은 또 어떻고요?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 해도 거긴 내 집이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에 밥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자야 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내 집이라는 건 단순히 건물 한 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유입니다. 존엄입니다. 권력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낡아도 내 명의로 된 집 한 채가 있다는 것. 그곳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노년의 첫 번째 팔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식한테 집을 넘겨주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집을 팔아서 돈을 자식한테 주신 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자식이 마련해준 집에 살고 계시다면 그게 과연 진짜 내 집일까요? 물론 효자 효녀들이야 부모님 모시는 걸 당연하게 여기겠지만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잘해줘도 내 명의가 아니면 마음 한구석이 늘 불편합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저는 어르신들한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집은 마지막까지 절대 넘기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생명줄입니다. 조금 강한 표현 같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내 집이 있어야 자식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주도권을 쥘 수 있습니다. 김할머니는 결국 그 작은 빌라에서 85세까지 사시다가 어느 봄날 아침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자식들이 발견했을 때 할머니는 당신이 평생 좋아하시던 베란다 자리에 앉아 계셨대요.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는 그 자리에서 말이지요. 장례식장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할머니의 큰딸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어머니는 평생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셨어요. 마지막까지도요. 그게 어머니가 우리한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내 집.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혹시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두 번째,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게 나이 들수록 단순히 물질적 가치를 넘어서거든요. 그건 자존심이고 자유이고 때로는 관계를 지키는 방패막이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두 분의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환경인데 삶의 질이 완전히 다른 두 분이었어요. 한 분은 박할아버지,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시다 정년 퇴임하신 분입니다. 매달 200만 원 정도의 연금이 나오셨지요. 또 한 분은 이 할아버지, 자영업을 하시다가 80 가까이 되어 은퇴하신 분인데 연금이 없으셨습니다. 자식들이 한 달에 50만 원씩 용돈을 드렸어요. 겉으로 보기엔 박할아버지가 돈이 더 많으니까 당연히 더 여유롭겠지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돈의 액수보다 더 중요한 차이가 있었어요. 바로 누구 이름으로 나오는 돈인가 하는 겁니다. 박할아버지는 매달 20일이 되면 본인 통장으로 연금이 들어왔습니다. 아무한테도 손 벌릴 필요 없이 그냥 국가에서, 정확히는 당신이 평생 일한 대가로 자동으로 입금되는 돈이었지요. 할아버지는 그 돈으로 마트에서 장도 보시고 가끔 친구들 만나면 밥도 사시고 손주들한테 용돈도 주셨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쓰셨어요. 반면 이 할아버지는 어땠을까요? 매달 첫째 주 일요일 자식들이 모이는 날이면 큰아들이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 용돈이요. 그 순간 할아버지 표정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고맙긴 한데 어딘가 모르게 기가 죽어 보이셨어요. 봉투를 받으면서 고맙다, 고맙다 연신 말씀하시는데 그 고마움 뒤에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자식들도 억지로 주는 건 아니었지만 이 할아버지는 늘 눈치가 보이셨던 거지요. 더 안타까운 건 이 할아버지는 그 50만 원을 쓰는 것조차 조심스러워 하셨다는 겁니다. 애들이 번 돈인데 하시면서 본인 몸이 아파도 병원 가는 걸 미루시고 친구 만나는 것도 자제하셨어요.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 돈이 아니라 자식 돈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 돈을 쓸 때마다 마음에 빚이 쌓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연금의 힘입니다. 연금은 단순히 생활비가 아닙니다. 그건 노년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강력한 무기예요. 내 이름으로 나오는 돈이 있다는 것, 그래서 자식한테 손 안 벌려도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자식이 효자인데 뭐 어때요? 자식한테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하지만 말입니다. 아무리 효자라도 그 돈을 받을 때마다 부모 마음 한구석은 불편합니다. 사람이란 게 원래 그렇습니다. 베푸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마음이 무겁거든요. 특히 나이 들면 자식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50대, 60대 초반이시라면 연금 준비를 꼭 하세요. 국민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매달 자동으로 나오는 돈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게 80대의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이미 70대, 80대가 되신 분들, 혹시 지금 자식들한테 용돈 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자식들한테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자식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밤낮으로 일하고 끼니 걸으면서 학원비 댔고 아플 때도 참으면서 자식들 입혔고 먹였잖아요. 그러니 지금 받는 용돈은 빚을 받는 게 아니라 그저 당연한 되갚음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으로 나오는 돈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마음이 훨씬 가볍습니다. 지갑이 두둑해야 마음도 두둑해지는 법이니까요. 세 번째, 혼자서도 기가 막히게 잘 노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안 계십니까? 자식들은 멀리 살고 배우자도 없고 친구들도 이제 다들 몸이 불편해서 자주 못 만나는데 그런데도
이상하게 심심해하지 않고 매일 뭔가 재미있게 사는 사람 말이에요. 제가 동네에서 만난 최할머니가 딱 그랬습니다. 올해 76세이신데 혼자 사세요.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하나는 미국, 하나는 부산에 살아서 1년에 명절 때나 볼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를 보면 외롭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오히려 늘 바빠 보이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어느 날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심심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심심할 틈이 어딨어? 아침에 일어나면 베란다 화분 물 주고 그 다음에 유튜브로 요가 하나 따라하고 점심 먹고 나면 피아노 연습하고 저녁엔 드라마 보다가 책 읽다가 자면 하루가 금방 가더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76세에 유튜브로 요가를 배우고 피아노를 독학으로 연습하신다니요. 할머니는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나도 남편 없고 나이 드니까 외로웠어. 그런데 자꾸 사람들 찾아다니고 전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만 힘들더라고. 다들 바쁘고 또 나이 들면 각자 사정이 있잖아. 그래서 생각했지. 차라리 혼자 즐길 수 있는 걸 찾자. 그게 답이었어.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면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자식들은 자식들 인생이 있고, 친구들도 각자 사정이 있고, 배우자마저 먼저 가버리면 정말 혼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한 부류는 끊임없이 외부에서 즐거움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식한테 전화하고, 나 심심하다 하고, 친구들한테 매일 연락하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상대방이 내 기대만큼 반응해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서운해지거든요. 내가 이렇게 외로운데 자식들은 왜 안 오나, 친구는 왜 연락 안 하나 하면서 마음에 상처만 쌓이게 됩니다. 또 한 부류는 혼자서도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최할머니처럼 말이지요. 이런 분들은 타인에게 행복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즐거움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텃밭 가꾸기,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독서, 글쓰기, 유튜브 보기, 뭐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이 온전히 내 것이고 내가 주도하는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자유롭다. 나이 들어 진짜 자유로운 사람은 누구한테 기대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물론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완전히 혼자 살 수는 없지요. 하지만 적어도 혼자 있는 시간이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 되어야 노년이 편안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혼자 있는 게 두렵지는 않으신가요? 자식들이 안 오면 불안하고, 친구가 연락 안 하면 서운하고, TV만 켜놓고 하루 종일 멍하니 시간 보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찾아보세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드는 게 뭔지, 그게 바로 여러분의 노년을 지켜줄 무기가 될 겁니다. 혼자서도 기가 막히게 잘 노는 사람. 그런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고독을 즐길 줄 압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고독은 선물이거든요. 네 번째, 돈 걱정 없이 두 다리 뻗고 잠드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수십억 자산가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분수에 맞게 쓸 돈이 준비되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강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다 은퇴하셨는데 재산이라고 해봐야 작은 아파트 한 채와 예금 몇 천만 원이 전부였어요. 자식들한테 물려줄 만한 큰 돈도 없고 해외여행 다닐 여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할아버지는 늘 마음이 편안해 보이셨어요. 제가 어느 날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노후 준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하긴. 나 별로 가진 거 없어. 그냥 내일 먹을 쌀 걱정 안 하고, 아프면 병원 갈 돈 있고, 가끔 손주들 용돈 줄 수 있으면 그걸로 됐지 뭐. 욕심 안 내면 사는 게 별로 안 힘들더라고.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노후에 필요한 돈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물론 병원비, 생활비, 여가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안정이에요. 내일 당장 쌀이 떨어질까봐 조마조마하지 않고 갑자기 아파도 병원 갈 돈이 있다는 확신, 이게 노년의 평화를 만듭니다. 반대로 돈은 많은데 불안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자식들한테 이미 재산을 다 물려주셨어요. 내가 죽으면 너희가 상속세 내느라 힘들까봐 하시면서 미리 증여하신 거지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정작 본인 수중엔 돈이 별로 없게 된 겁니다. 자식들이 효자고 효녀니까 생활비는 대주지만 그래도 할머니는 늘 불안하셨어요. 내가 오래 살면 애들한테 짐이 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에 밤잠을 설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건 좋은데 본인 몫은 반드시 남겨놔야 한다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본인이 쓸 돈은 본인이 직접 쥐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자식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도 누구한테 손 안 벌립니다. 돈이라는 건 이상합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게 인생인데 막상 노년이 되면 돈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심리적 안전망이 되거든요. 통장에 찍힌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나 지금 괜찮아. 당분간 걱정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60대, 70대 초반이시라면 자식한테 미리 다 주지 마세요. 집도 그렇고 현금도 그렇고 최소한 본인이 90세, 100세까지 살 거 생각하고 넉넉하게 남겨두세요. 자식들이 아버지, 어머니, 증여하면 세금 절약돼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절대 속지 마세요. 세금 아끼려다가 노년에 자존감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강 할아버지는 지금도 그 작은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사십니다. 자식들한테 물려준 건 없지만 자식들이 오히려 할아버지를 더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아직도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시거든요. 돈 달라고 안 하고 오히려 명절 때마다 용돈을 주시니까 자식들 입장에서도 부담 없고 편한 겁니다. 여러분, 돈 걱정 없이 두 다리 뻗고 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밤에 누워서 내일 뭘 먹지? 병원비는 어떡하지? 자식한테 또 손 벌려야 하나? 이런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눈 감고 오늘도 괜찮았어. 내일도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잠드는 겁니다. 5번째, 내 몸이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자식이 잘나도 내 몸을 내가 제어할 수 없으면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조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어요. 젊었을 때 사업을 크게 하셔서 재산이 꽤 많으셨습니다. 서울에 아파트도 여러 채 있고 자식들도 다 잘 컸어요. 그런데 70대 중반에 중풍이 오셨습니다. 왼쪽 몸이 마비되면서 걷지도 못하고 말도 어눌해지셨어요. 자식들이 좋은 요양병원에 모시고 간병인도 붙여드렸지만 할아버지 표정은 늘 어두웠습니다. 어느 날 제가 병문안을 갔더니 할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말이 잘 안 나오셔서 한참을 애쓰셨는데 간신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소용없더라. 화장실도 혼자 못 가는데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평생 돈 벌느라 고생하시고 자식들 잘 키우시고 이제 편하게 사실 나이인데 정작 본인 몸을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으니 모든 게 무의미해진 겁니다. 반대로 윤 할머니는 어떠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82세이신데 재산은 별로 없으세요. 작은 전셋집에서 혼자 사시는데 이 할머니는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하십니다. 무릎도 좀 안 좋고 허리도 가끔 아프시지만 그래도 지팡이 짚고 천천히 동네 한 바퀴 도시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혼자 밥 해 드시고 청소하시고 빨래하시고 모든 걸 혼자 하세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힘드시지 않으세요?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힘들긴 한데 그래도 내 몸이 내 말을 들으니까 다행이지. 요새 내 또래들 보면 다들 누워 지내거나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나는 비록 느려도 내 발로 걷잖아. 그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몰라. 여러분, 이게 노년의 진실입니다. 건강이 전부는 아니지만 건강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침대에서 못 일어나면 무슨 소용이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씹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자식들이 효자라 해도 본인이 화장실도 혼자 못 가면 얼마나 서럽고 창피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몸을 아끼셔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튼튼해서 조금 무리해도 금방 회복되지만 나이 들면 한번 망가진 몸은 다시 돌이키기 힘듭니다. 무릎이 아프면 무리하지 말고 허리가 안 좋으면 쉬고 당뇨가 있으면 음식 조절하고 고혈압이 있으면 약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나 이제 늙었는데 뭐 건강 관리를 해?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70대도 80대도 지금부터 관리하면 달라집니다. 물론 젊었을 때처럼 팔팔하게 되진 않겠지만 적어도 내가 하고 싶은 걸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상태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윤 할머니는 82세에도 본인이 먹고 싶은 반찬을 직접 만들어 드시고 청소하시고 빨래하시고 산책도 하십니다. 물론 예전처럼 빠르게 못 하시고 중간중간 쉬면서 하시지만 그래도 본인이 직접 하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나 아직 쓸모 있어. 아직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노년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거든요. 내 몸이 내 말을 잘 듣는 사람. 비록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도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6번째, 부탁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나이 들수록 가장 서러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누군가에게 뭔가를 부탁해야 할 때입니다. 장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어느 날 은행에 가셔야 할 일이 있으셨대요. 요새는 은행도 다 인터넷으로 하고 ATM 기계로 하라고 하는데 할머니는 그런 거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딸한테 전화하셨습니다. 애야, 미안한데 내일 시간 좀 내서 은행 좀 같이 가줄 수 있니? 딸은 당연히 그럼요. 엄마하고 흔쾌히 대답했지만 할머니는 전화 끊고 나서 한숨을 쉬셨대요. 애도 바쁜데 자꾸 이런 거 부탁하면 귀찮아 하겠지. 여러분, 이게 노년의 현실입니다. 나이 들면 혼자 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도 어렵고 인터넷 뱅킹도 어렵고 관공서 서류 작성하는 것도 복잡하고 그럴 때마다 자식이나 지인에게 부탁해야 하는데 그게 입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또 거절당할까봐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탁을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놨거든요. 예를 들어 요즘 시대에 맞춰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조금씩이라도 배워놓은 분들, 인터넷 뱅킹을 천천히라도 혼자 할 수 있는 분들, 혹은 동사무소 가서 서류 작성할 때 직원한테 물어보면서라도 혼자 처리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자식들한테 연락하는 빈도가 훨씬 적습니다. 나이 들었는데 무슨 스마트폰을 배워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이라도 배우세요. 완벽하게 못해도 됩니다. 그냥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전화 걸기, 문자 보내기, 사진 찍기,
유튜브 보기, 은행 앱에서 잔액 확인하기. 이 정도만 하셔도 자식한테 부탁할 일이 절반으로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병원 갈 때예요. 나이 들면 병원 갈 일이 많아지는데 그때마다 자식한테 병원 같이 가자 하면 자식들도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큰 수술이나 중요한 진료는 당연히 함께 가야겠지만 단순히 약 타러 가거나 정기검진 받으러 갈 때는 혼자 가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택시 타고 병원 가서 진료받고 약 타고 다시 집에 오는 거. 이게 가능하면 자식들도 훨씬 마음 편하고 본인도 당당합니다. 물론 모든 걸 혼자 다 하라는 게 아닙니다. 도움이 정말 필요할 땐 당연히 부탁하셔야지요. 하지만 부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노년의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나 아직 혼자 할 수 있어. 아직 쓸모 있어. 이런 생각이 우리를 젊게 만들거든요. 부탁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누군가에게 고맙지만 미안하지 않은 노후. 이게 6번째 팔자입니다. 7번째, 오늘 하루를 이유 없이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팔자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하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뭐 특별한 일도 없었는데 그냥 평범하게 밥 먹고 TV 보고 그렇게 하루가 갔네 그러면서 왠지 허전하고 공허한 느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막상 하루를 돌아보면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고 이런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정할아버지는 다르셨습니다. 올해 78세이신데 이분은 특별한 취미도 없고 큰 계획도 없으세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아침 먹고 동네 한 바퀴 걷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TV 보다가 책 조금 읽고 주무세요. 매일 똑같은 일상입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매일 똑같은데 심심하지 않으세요? 할아버지가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심심하긴. 근데 있잖아. 나 이 나이까지 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 특별한 일이 없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아프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추위에 떨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게 사실은 기적이더라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뭔가 특별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더 좋은 직장, 더 큰 집, 더 많은 돈, 자식들의 성공. 늘 무언가를 향해 달려왔죠. 그런데 나이 들면 이제 더 이상 추구할 게 별로 없어집니다. 직장도 은퇴했고, 집도 정해졌고, 자식들도 다 컸고, 그러니까 갑자기 허전해지는 겁니다. 이제 뭘 하며 살지? 하지만 정할아버지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뭘 하며 사나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신 거예요. 아침에 눈 떠서 따뜻한 물로 세수할 수 있고, 밥을 씹어 먹을 수 있고, 동네를 걸을 수 있고, 햇볕을 쬐을 수 있고, 밤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것. 이게 다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조선시대 학자 정약용 선생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쌓여 비범한 인생이 된다. 매일 특별한 일이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니라 평범한 하루를 감사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진짜 행복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특별한 일 없으셨나요? 그럼 그게 오히려 감사한 일입니다. 큰 사고 없었고, 큰 병 걸리지 않았고, 자식들한테 나쁜 소식 없었고, 그냥 조용히 하루가 지나갔다면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기대가 크지 않으니까 실망도 적고, 욕심이 적으니까 마음이 가볍고, 그렇게 살다 보면 늙을수록 더 편안해집니다. 과거에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저 사람은 좋겠다.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이런 생각들 이제 내려놓으세요.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늙게 만듭니다. 비교하고 후회하고 부러워하는 그 순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건데 말이죠. 오늘 하루를 이유 없이 만족하는 사람. 특별한 이벤트 없어도 따뜻한 밥 한 끼, 햇볕 드는 오후, 조용한 밤이면 오늘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8번째, 정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건 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홍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생 친구 관계를 매우 소중히 여기신 분이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연락하고 모임도 열심히 참석하셨지요. 그런데 70대 중반이 되면서 할머니는 점점 피곤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 중에 몇 분은 할머니를 만날 때마다 자기 자식 자랑만 하시고 또 몇 분은 늘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셨거든요.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못됐는지 아냐? 요새 세상 정말 살기 힘들어. 나 요즘 이것저것 다 아파서 죽을 것 같아. 만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만 듣다 보니 할머니는 친구 만나고 나면 오히려 기분이 안 좋아졌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제 나도 나이 들었는데 힘든 관계까지 억지로 유지할 필요 없겠다. 그래서 조용히 서서히 연락을 줄이기 시작하셨어요. 먼저 전화 안 하고 모임 참석도 빼기 시작하고 처음엔 좀 미안하고 불안하셨대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친구들이 서운해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랍니다. 지금 할머니는 진짜 편한 친구 2~3명하고만 연락하며 지내십니다. 만나면 서로 기분 좋아지고 웃음이 나오고 헤어질 때 아쉬운 그런 친구들이요. 할머니가 말씀하시더군요. 나이 들수록 사람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더라. 편한 사람만 남아야 해. 외로움보다 더 사람을 늙게 만드는 건 억지 관계에서 오는 피로야. 여러분, 이게 정말 현명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는 많을수록 좋다.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나이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시간도 한정되어 있는데 굳이 불편한 관계까지 유지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불편한 관계란 무엇일까요? 만나고 나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사람, 늘 나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 내 이야기는 안 듣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나를 깎아내리거나 비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과감히 정리하셔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그런 사람들한테 에너지 쏟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도 오랜 친구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오랜 인연이 소중하긴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오래 안다고 해서 꼭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된 관계일수록 서로 습관적으로 상처 주고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관계라면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싸우거나 절교 선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연락을 줄이면 됩니다. 먼저 전화 안 하고, 모임 참석 안 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멀어지면 됩니다. 처음엔 미안하고 불안할 수 있는데, 조금 지나면, 아, 이게 편하구나 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사람을 정리한다고 해서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정리하고 나면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만나면 편하고 웃음이 나오고 서로 힘이 되는 그런 사람들 말이지요. 그런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 노년은 외롭지 않습니다. 연락이 줄어도 불안하지 않은 사람, 혼자여도 초조하지 않은 사람, 불편한 관계는 조용히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미 팔자를 다 타고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나이 들어 세상에서 가장 팔자 좋은 사람의 8가지 특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죽을 때까지 내 집에서 사는 사람. 둘째,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이 있는 사람. 셋째, 혼자서도 기가 막히게 잘 노는 사람. 넷째,
돈 걱정 없이 두 다리 뻗고 잠드는 사람. 다섯째, 내 몸이 내 말을 잘 듣는 사람. 여섯째, 부탁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일곱째, 오늘 하루를 이유 없이 만족하는 사람. 여덟째, 사람을 정리할 줄 아는 사람. 혹시 여러분은 이 중에서 몇 가지나 가지고 계신가요? 8개 다 가지고 계시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최고의 팔자를 타고난 분입니다. 4개나 5개 정도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만약 하나도 없다고 느끼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말입니다. 이 8가지는 사실 돈이나 지위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태도이고 선택이고 마음가짐입니다. 내 집에서 산다는 건 결국 독립적으로 살겠다는 의지고, 연금이 있다는 건 미리 준비했다는 거고, 혼자 잘 논다는 건 스스로를 사랑한다는 거고, 돈 걱정 없이 잔다는 건 분수를 안다는 거고, 몸이 말을 듣는다는 건 평소에 관리했다는 거고, 부탁 안 한다는 건 자립심이 있다는 거고, 하루에 만족한다는 건 감사할 줄 안다는 거고, 사람을 정리한다는 건 용기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건 나를 존중하고 나를 지키는 삶으로 귀결됩니다. 나이 들수록 남한테 기대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당당하게 사는 것. 이게 진짜 팔자 좋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시작해 보세요. 집 정리하기, 연금 알아보기, 혼자 할 수 있는 취미 찾기, 작은 돈이라도 모으기, 산책 시작하기, 스마트폰 배우기, 오늘 하루에 감사하기, 불편한 사람과 거리 두기. 뭐든 좋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이상 남을 위해 살지 않아도 되는, 오롯이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 부디 여러분의 노년이 비교와 후회가 아닌 평화와 감사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구와 지인들에게 카톡으로 많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 노년의 팔자 좋은 사람으로 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